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0월 2일 뉴스바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양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1시간 전인 6시부터 송전탑 공사 재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문정선 밀양시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혼의 아들이라는 선정적인 의혹이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공직자를 손보기 위해 권력이 뒤를 캐서 정보를 흘려주면 언론이 오보불사, 일단 받아서 보도하고 보는 권언유착의 가능성, 언론 오보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발언들의 공통점은 여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는 기초연금 파문 이후 여권에서 배신자로까지 몰리고 있는 진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진 사과 발언을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눈에 띄는 주요 뉴스들 몇 가지 한출을 보겠습니다. 한전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새벽 6시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공사 현장에 투입돼 있지만 주민들이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계삼 공사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김정회 동아전마을위원장 가족을 포함해서 저희 대책위 상임대표이신 조성재 신부님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연대 단위의 분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을 낳았다고 지목된 임모 씨가 사건 초기 편지로 입장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한겨레 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언론 재판으로 자신과 아이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서 유전자 검사 의향에 대해서는 자신과 아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며 마음이 정리된 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민주당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에 검찰총장 혼의 아들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중학생 300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청와대 공천 외압설이 불거지고 있는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형이 확정된 자의 공천 배제는 엄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원로로 박근혜 캠프를 이끌다 9달 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가 확정됐던 홍사덕 전 의원이 대규모 민관협력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새 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청원 복귀 가능성에 이어서 홍사덕의 귀환까지 이딴 70대 정치인들의 전면 부상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 동양시멘트까지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개인 투자자 규모가 4만 1,000명에서 4만 6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 경영진이 채권단의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를 무시하고 법정 관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한 번꼴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른바 10월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피토가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실 기사는 뭐죠? 네, 한겨레 신문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은 인물로 지목되어 온 임모 씨가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전화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임모 씨가 편지를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보내면서 전면에 부각한 이래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자, 임모 씨는 자신과 아들이 이번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의혹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모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외삼촌인 주모 씨의 경기도 가평군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 임모 씨는 TV조선 보도,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임 씨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TV, 인터넷 등은 하나도 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 혼자서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인데 남의 이야기를 써놓은 보도를 보면 제가 망가지면 저희 아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11살인 아들이 받을 상처를 크게 걱정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의 처지라든가 나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직접 인터뷰를 해본 사실도 없는데 주변 이야기만으로 언론이 저를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임모 씨는 어떤 방송을 내보내고 나에게 나와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언론 재판으로 몰아가서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취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의 진실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 유전자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까? 예,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보도됐는지 확인하고 마음이 정리되고 난 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 얼굴까지 나오게 되면 저와 아이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신분 노출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 정리된 뒤에 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지금 임씨 외삼촌 댁으로 알려진 곳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가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전한 내용을 오늘 12면에 실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에 임 씨와 친척들이 있는 집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다는 건데요. 높은 톤의 중년 여성과 경상도 억양이 강하고 더 나이가 든 것 같은 여성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울부짖듯 고성을 지르는 이런 A 씨와 또 여기에 맞장구 치는 B 씨의 대화인데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A 씨, 무응답하라고 하는 거다. 내 인생은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이에 대해서 B 씨는 별 대답이 없었고요. A 씨는 내 정체성이 망가져. 내가 살아가는 건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서 대화 중인 누군가에게 지시하듯 한 그런 A 씨가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이런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취재진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겠거니 하고 이제 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앙일보의 관점인데. 네. 자, A씨의 말입니다. 내가 행동하다 보면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고, 네가 워딩은 하든지 하라고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직설적으로. 그 인간 이야기 듣고 행동 취할 거야. 난 언론에 노출될 거야. 여권도 있잖아. 비자 받아서 미국도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잠시 멈췄다가 대화가 이어집니다. A씨. 그 인간이 지금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돼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무엇보다 나쁜 건 자기 자식 부정한 거라고. 이에 대해서 B씨가 이제 입을 엽니다. 퇴임식?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노? 딸? 왜 눈물을 흘리노? 이에 대해서 A씨는 가증스러워. 자, 그러자 B씨는 부산에 와서 얼마나 XX을 떨었나. 예. 자, A씨와 B씨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중앙일보 기자는 현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최동욱 전 총장의 지난달 30일 퇴임식과 전 가정부 이모 씨 인터뷰에 대한 최동욱 전 총장의 반박을 보고 분노한 임모 씨와 친척 사이의 대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네.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이고요. 예. 중앙일보는 복도에서 네, 집 밖으로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신분 확인 없이 쓴 기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임모 씨 한겨레 기자한테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또 친척과 나눈 대화에서는 최동욱 총장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추정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 쪽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측근을 통해서 내가 임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달간 숨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 자기 아들임을 부정했다는 부분도 내가 아니라 실제 아버지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자신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TV조선 보도 이후에 다시 이 사안이 뭐라고 할까요? 좀 네.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 사실 사건의 본질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경향신문 남재일 경북대 교수의 정동 칼럼이 주목됐는데요. 제목은 최동욱과 윤리적 폭력입니다. 예.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자 여부 확인이 여론의 핵이 되면 나머지 윤리적 문제는 실종된다. 보도 사실이 허위임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미담으로 가득했던 최동욱의 인생은 오명으로 얼룩지게 될 처지에 있다. 왜 그러니까 최동욱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초의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민들조차 입증 책임을 최동욱에게 묻는다면 정치적 보복일 수도 있는 가혹행위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그리 되면 최동욱 사태는 한편의 정치 포르노로 막을 내릴 것이다. 제작자와 연출자의 악덕을 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노출된 주연 여배우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포르노 말이다. 미국의 여성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도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 폭력을 윤리적 폭력으로 이름짓고 최악의 폭력으로 꼽았다. 피해자가 사회적 권리는 물론이고 인격까지 몰수당하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이런 폭력에 대중이 폭넓게 공감하는 현상을 현대사회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윤리적 폭력은 표면적인 도덕적 명분에 대중이 현혹돼서 피해자를 향해 냉소를 뿜어낼 때 발생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좋은 칼럼입니다. 예. 네. 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경향신문 그 정동 칼럼 오늘자 그 남재일 교수가 쓴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그 조간신문 일면을 보면은 경향신문도 그렇고요. 대체로 어제 그 건군 65주년 기념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을 담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 첨단 무기들이 서울 세종로의 드넓은 아스팔트 길에서 대량 살상력을 과시하는 장관을 연출했는데
이를 두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뭐 멋있어 보일 수 있죠. 네. 그래도 우리 장병들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장병들은 멋있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쪽에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 네. 그리고 좀 촌스럽고 구태의연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이 첨단 무기들의 행진이 주는 메시지가 시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게다가 최근 그 한일, 중일 간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출렁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는 세계 최고 중무장 상태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군사력 과시는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북 억지력 보유를 북한 쪽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군사력, 안보 태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고백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계속 미군에 떠맡겨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미 몸집은 비대해졌는데도 작전 지휘 능력이 없는 껍데기 군대라는 평가는 군을 키우기 위해 그 많은 세금을 냈던 시민들도 미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라면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인용했는데 참 낯뜨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당수의 미군 당국자들은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것에 좌절했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우리 언론에 거의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같은 경우 오늘 사설 제목이 이거더군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네. 사실 뭐 이 제목에 뭐 토를 달기 어려운데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설 내용의 깊이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일면 신문들 쭉 다 비교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진이 다 똑같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들은 경향신문처럼 글로써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짠 듯이 반어적인 풍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신문에 실린 사진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제의 행사가 국가주의, 집단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행사가 아니었는가. 획일화된 문화를, 군대 문화를 뭔가 좀 이렇게 좀 올려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신문 지면을 할애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이 통치 난맥을 짚은 그런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6면에는요. 김광두 미래연구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이분은 누구냐? 지난해 그 박근혜 대선 캠프의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서강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은 그 김종인 전 의원 그리고 진영 복지부 장관과 함께 쫓겨난 박근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발표 때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사안으로 2번 사과하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다. 이렇게 우려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는데 어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최근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또 기초연금안 같은 경제정책의 잡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안 수정은 관료가 정치를 이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관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에 청와대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광두 원장.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모든 걸 청와대가 하면 모든 책임도 청와대가 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료 사회의 폭탄 돌리기 행태가 우려스럽다. 손해보는 건 결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관료들이 말하는 화장된 얼굴만 보고 있는 사이 속은 팍팍 썩고 있다. 화장시킨 관료는 자기가 있는 1, 2년 동안만 잘 버티면 된다. 그 다음은 새로운 사람이 자라나는 시기다.
이명박 정부 때 마지막 예산을 그렇게 짜놓은 것 아니냐. 잔뜩 성장률 높게 잡고 세수 예측 높게 해놓고 나간 것이다. 그 폭탄을 박 대통령이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세수 예측을 그렇게 해놔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경제 공약을 만들었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이거 과장된 것이다. 결국 관료들의 농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현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들의 어떤 실책을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저도 그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 최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38만 8천여 명 이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예.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급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8만 8천여 명은 여기서 아예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글쎄요. 이게 사실인가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 또 한겨레 보도니 아무래도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한겨레가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 수입은 없지만 돈은 또 많이 듭니다. 네. 병을 치료해야지요. 병원 가려면 택시비도 있어야 되고요. 이래저래 노인 필요 경비를 감안했을 때 20만 원도 턱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 그대로 약속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기사 보도록 할까요? 예.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거 경제민주화 대표적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근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재벌 계열사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은 전체 거래 중 계열사와의 거래가 상당한 규모일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개별 거래 때에 정상 거래가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할 경우 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내부 거래 가운데 상품 용역의 연간 거래 총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미만이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안전지대를 적용하면은 규제 대상 208개 기업 가운데 86개가 추가로 제외돼서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경우에 이 8%밖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경제민주화 공약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세계일보 사면을 보면 말이죠. 재작년 12월에 막을 올렸던 뮤지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 골든 데이즈라는 그런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은 일제강점기 나비연구가 석주명 박사의 일대기를 그린 것인데 극단 측에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나 흥행은 참패했습니다.
35,000원에서 7만 원까지 하는 이 뮤지컬을 돈 내고 본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유료 관람객 비율은 고작 9.4%. 예. 공연은 결국 20여일 진행되다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극단 손해본 게 없습니다. 왜냐? 환경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 뮤지컬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해서 10억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돈 안 되는 그 문화예술 작품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좋은 작품들은 이렇게 계속 돈 걱정 없이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이것도 역시 공공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흑막이 있습니다. 2010년 환경부는 대통령의 중점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사업 차원에서 환경 뮤지컬 제작 사업에 착수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 네, 이 뮤지컬이 그러니까 녹색 성장 뮤지컬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습니다. 국정 중점 과제거나 정치 입김이 들어간 사업은 묻지마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면은 이름을 바꾼 채 그 정권의 코드에 맞게, 그 정권 입맛에 맞게 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문화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면은 또 국민의 어떤 여론도 이른바 개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도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기사는 지난 정부, MB 정부 때 이른바 문제가 됐던 이제 와서 드러난 거죠. 예. 이 정부 들어서도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을 국가 입맛에 맞게, 정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말하자면 오도하려는 이런 시도 좀 그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문화예술 입국을 자유만 나라라면 말입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인데 숨지기 직전까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복지 예산이 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기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4배로 급증했는데 차라리 이거보다 호스피스, 간병 지원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암을 가진 그런 환자의 부양 가족들은 또 보호 가족들은 이 기사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작은 희망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가져보려고 말기암 환자에게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내야 하나요? 저는 좀 정서상 맞지 않는 기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면에까지 이렇게 실은 중앙일보의 이런 편집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 예산 세는 거 맞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일들을 다 따져본다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러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휴머니스트군요. 아니 이거 휴머니스트를 떠나서 암을 가진 그런 환자의 가족들 이 기사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일보 8면에만 이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요. 국내 4개 원자력 발전소의 인근 해역에 일부 어류 물고기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는데 최근 5년 평균 농도보다 최고 70배나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고리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평균 농도보다 지난해 최대치가 24배, 24배, 월성 인근 해역은 72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이냐?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월성 원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숭어를 1년 동안 매일 먹는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걱정이 안 되죠. 걱정이 안 됩니까 이게?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6면에 실렸는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 합격 결정에 앞서서 감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고를 해놓고는 이 과정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교육부
교육부의 그 교과서 감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검정이 끝난 다음 감수 절차를 거쳐왔던 건데 왜 유독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감수 절차가 있던 그 시점에는 안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서 정부가 감수 절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 일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태국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 사업 국제 입찰에서 6조 2천억짜리 방수로 임시 저류지 토목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궁금증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 보상 업무도 또 않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보상비가 만약에 계약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손해보는 거겠죠. 예. 토지보상 업무. 토지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박창근 교수는 4대 강사업만 하더라도 토지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면서 토지보상 금액은 건설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 강사업이 한국에서 성공을 했고 해외에까지 수출되는 수출 상품이 됐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렇게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자, 이런 거 보면서 참 MB 정부다운 이런 발상이 아니었는가. 그 수공이 태국 4대강 사업에 4대강 사업 기술을 태국에 수출한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예. 사실 내용을 보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 강둑 만드는 거. 예. 네. 근데 그것도 좀 문제였습니다만 뭐 사업 수주해 놓고 네. 보니까 손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드는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가 본계약 협상 때 이제 토지보상 업무 이거 우리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태국 정부한테 설득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무슨 소리 하느냐? 애초 얘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예, 소식도 있습니다. 수공이 다른 나라 정부를 우리나라 정부 대하면 안 되죠. 글쎄 말입니다. 자, 한국일보에 보니까 원앙소리의 주인공인 최원균 할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예. 경북 봉화 해성병원에서 어제 낮 4시 15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의 선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그려집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쿨시스터즈의 음악입니다.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막간 퀴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시체를 밀양시장 강당에 놔주십시오. 절대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안 됩니다. 주민 반대로 잠정 중단됐던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한전은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이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다른 곳에 전달하기 위해 세울 계획인데요. 노후 원전으로 알려진 이 원전은 어디일까요? 1번 고리 원전, 2번 월성 원전, 3번 영광 원전,
4번 울진 원전.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앞서 조간 브리핑이 선정한 노래 정확한 제목이 펄시스터즈의 왜 그랬을까였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 현안에서 이 가사가 떠올라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폐쇄를 막지 못했군요. 미국 의회가 의료보험 개혁안에 쓸 돈을 예산에 넣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0시를 기해서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의원들은 월급을 계속 받지만 의회의 트위터 계정이 폐쇄되면서 셧다운의 첫 번째 효과가 역설적으로 의회에서 나왔다 꼬집었습니다. 셧다운은 이게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건 없고요. 여야가 예산에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여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변수입니다. 일단은 야당 공화당한테 더 책임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공화당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셧다운 피해가 쌓여서 비난이 더 커지면 타협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 같은 금융시장에 큰 동요는 없었는데 이거는 예정된 사태라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셧다운으로 강제 휴가를 떠나야 되는 공무원들한테 우선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의원에 대해서 논쟁적이고 당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셧다운을 즉각 끝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고요. 또 공화당이 이념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타협은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요. 여론이 불리하지 않고 또 자기의 최대치적인 건강보험 이거를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17년 전에 있었던 연방정부 폐쇄는 21일 동안 진행됐다고 어제 전해 주셨는데요. 이 셧다운보다 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회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빚을 얼마나 질 수 있는지 이 한도를 올리는 협상을 17일까지 끝내는 문제가 사실 이게 더 큰데요, 셧다운보다. 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정부가 지구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재작년 여름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초로 강등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이나 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의 진통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정치의 실종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스룸이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미국의 극우 시민 네트워크 티파티가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극우파 의원들이 미국 정치를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일본은 세금 인상안을 공식 발표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살 때 그 10%씩 받는 부가가치세, 이거를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5%인 일본의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다는 내용의 소비세 인상안을 어제 아베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GDP의 200%가 넘는 일본의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한 돈, 이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시모토 내각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여론 악화 때문에 선거에서 크게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내각도 이제 앞으로의 사태를 굉장히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부담을 늘려놓고 반대로 기업의 법인세는 줄이는 어제의 결정에 대해서 벌써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법인세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 정도의 규모의 경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뼈대는 기업의 설비 투자,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감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일본이 얘기하는 법인세 감세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정상적인 법인세를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지진 복구 비용을 만들려고 법인세를 늘려놨었는데 그거를 1년 앞당겨서 폐지하는 거고 네. 또 그 법인세 감소도 임금 인상하고 연계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소 부총리가 올해 초에 노조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 임금 인상 투쟁을 좀 세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런 맥락에서 이번 법인세 감세도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제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일본 정부 반응이 나왔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거를 거론하면서 일본 지도부를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한테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은 지금도 역사 문제 등에 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을 상징하는 말이 올 봄에 나왔던 그 침략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외무상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베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시다 외무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설명은 해왔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설명이 일방적이어서 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네. 북한 대표가 유엔 총회 연설을 했던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박기련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기련 부상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통한 패권 장악을 목표로 북한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올 3, 4월 달에 한반도 위기 때 미국이 전략 무기들 대거 한반도에 전개했던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군의 날에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현무 2-3, 현무 2-3 미사일이 공개됐었는데 박기련 부상은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북한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남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현무 미사일 공개 같은 최신 현안을 얘기한 걸 보면은 요즘에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들끼리 만나서 다른 나라 정상을 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한테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네.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하고 역사적인 전화통화를 해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런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계속 나쁜 나라로 남겨둬야지 입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 조급함 이런 것들을 드러낸 말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대통령의 애교 공세 속에 숨은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미국한테 일종의 경고를 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고의 측면도 있고 이간질의 측면도 있고 예. 그렇겠군요. 북한 얘기도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후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합의 불이행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도 중동에서 핵무장한 이란은 또 다른 북한이 아니라 50개의 북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백악관의 NSC 부보좌관이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이란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은 이미 사고를 친 나라고 이란은 아직 아니니까 뭐 이란하고는 협상을 하기가 좀 더 쉽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북한보다 50배 위험한 나라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반박한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적대국의 위험을 최대한 크게 부풀려서 말해야 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화법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힐러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다가 좌초됐어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인생 역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그리고 미니시리즈 드라마 제작 계획이 미국 방송사들한테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CNN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MBC 방송은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공화당이 민주당 대선 후보 띄우기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한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쪽에서도 힐러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반대한 것도 큰 이유였다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면 힐러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거였고 또 공화당이 힐러리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5일) 국회 본회의.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지난 6월 검찰은 국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작년 대선 당시 NLL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새누리당은 원세훈 원장을 고발까지 해가며 대화력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세훈 원장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했고 대선은 끝났으며 이 문제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NLL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국정원발 제보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서로 짠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이러한데 이게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물타기란 말입니까? 정말 그러할까요? 그런데 며칠 전 정의당 서계호 의원은 국정원이 박영선 의원 발언 2달 전부터 NLL 대화록 공개를 준비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물타기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본회의. 김진태 의원의 카더라 폭로.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최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 꺼놓고 얘기하십시오.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에너그램 공갈통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전 장관은 비록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지만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물러나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특히 대통령님께 죄송하고 복지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을 비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영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영 전 장관의 발언으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에너그램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새 음절을 추가 또는 중복하지도 않습니다. 음절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께 우습게 대들다 안타깝게 된 각하께 이렇게 부족 여러분 통해서 복수할 고해 지령 있는데 이 생에서 죄송 또 죄송 말하고 에고 님하 하나 더 없니? 특히 대가리 대고 물러. 네, 들으신 대로 두 명의 대화 형태로 만들어진 에너그램입니다. 국민께 우습게 대들다 안타깝게 된 각하께 이렇게 부족 여러분 통해서 복수할 고해 지령이 있는데 국민께 대들다가 안타까운 처지가 된 각하,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하께 복수할 고해 지령, 고해를 하도록 하는 지령,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생에서 죄송, 또 죄송 말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라는 지령이었습니다. 이 지령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상대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님하, 하나 더 없니? 이렇게 물었죠. 추가된 지령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가리 대고 물러였습니다. 특히 대가리 대고 물러. 누구를 향한 지령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을 비교해서 듣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특히 대통령님께 죄송하고 복지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우습게 대들다 안타깝게 된 각하께 이렇게 부족 여러분 통해서 복수할 고해 지령 있는데 이 생에서 죄송 또 죄송 말하고 에고 님하 하나 더 없니? 특히 대가리 대고 물러.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가지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먼저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뚝 떨어져서 서늘해지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 5mm 미만, 충청과 남부지방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20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 금요일에는 10도까지 뚝 떨어져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밀양 소식은 잠시 뒤에 연결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큰 파장을 몰고 온 조선일보의 이른바 검찰총장 혼의 아들 기사는 공직자 윤리를 보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 윤리, 또 권력의 통치 윤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권력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해 흘린 불법 정보를 언론이 받아서 권력의 의도대로 보도했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만약 사실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권언유착의 불법, 부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은 온통 혼의 아들이 맞냐 틀리냐에 쏠려 있고 나아가 여기에 정치적 승패를 거는 한탕주의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론의 보도윤리 그리고 권력기관의 통치윤리 문제가 왜 중요한지, 혼의 아들 진위 문제와 별개로 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민주당 이종걸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자, 아직 법안을 발의하신 건 아니죠? 예,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발의할 예정이십니까? 우선 뭐 꼭 진위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혼외자의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거의 접근했을 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도가 진정으로 고의에 의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법안의 골자 지금 구상하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걸 뭐 폐간을 한다든지 이런 거야 사실상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폐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그 여러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퓨니티브 데미지라고요.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도처에 도입되고 있어요. 예. 제가 변호사 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성희롱을 이제 그 섹슈얼 헤러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한 개인의 그 노동 환경에서 이제 발생한 성적 그 피해, 성적 성가심 그리고 또 노동 환경을 극히 이제 저해하는 그런 그런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서 뭐 AT&T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 진출한 일본 어느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까지의 엄청난 무슨 우리나라 한 3배, 4배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종업원 수에 비례하고 그 회사의 규모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관리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오는 그 앞으로 있을 그 손해를 추정해가지고 일개인에게 그냥 부담시키는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식의 규모가 됩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언론기관의 피해라는 건 딱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유해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의 범위를 정해주는 이제 법안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그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그 인정하는 그 유례가 대부분 뭐 통상 손해 정도에다가 플러스 얼마 특별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여태까지 아주 손해배상을 그냥 손해에 한정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기본적인 판결례에 비춰서는 아무리 그렇게 한도를 올려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획에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과 사회적인 공론을 불러일으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그 피해, 더더구나 그 거대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그 아주 고의적인 아주 그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서 사회의 그 혼란을 초래할 그런 아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도 전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국민의 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하더라도 뭐 매체의 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어떤 상한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징벌적 배상의 경우에도 손해 추정액, 손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범위 이제 그것들을 많이 판결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아마 아주 그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이거나 아주 정말 거대 언론 아니면은 실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다면 그 두 종류의 언론기관에는 그 사회적 공기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그런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조선일보의 그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가 계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네. 그래도 이 법안을 발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보도기관이나 언론인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언론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뭐 검찰총장의 무슨 예컨대 혼외의 어떤 불륜 의혹 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조선일보의 그 당시 취재 단계 과정에 비춰서 뭐 어쩌면은 그 보도는 정말 사회적 저명 인물, 공적 인물로서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증거라든지 적정한 정도의 취재 과정이 있었다면은 그 보도 자체를 너무 나무래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 인물 이론인데요. 네. 검찰총장의 그 공적성이라든지 저명성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저는 뭐 그 정도는 이제 조선일보로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혼외자라고 단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최고의 그 보도 가치를 높이는 일면 톱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놀랄 만한 일이고 그 단계에서의 혼외자라는 보도의 사실과 그 보도의 단계로 볼 때는 아직 저는 보도 가치로서는 재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약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던 점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블랭크가 있다. 네. 그거는 뭐 고의의 어떤 목적.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 논리에 그 깊숙이 관여된 언론기관의 그 망각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가 그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일반 언론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 진실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저는 공적 인물 이론과 마찬가지로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쭤본 취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그 법안이 조선일보 보도와 무관하게 언론의 오보 책임을 좀 더 강력하게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안 이제 원포인트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특별한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것이 사회 언론의 그 보도 기능을 위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모험적 보도라든지 또 공적 인물에 대한 정말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 단계에 거친 좀 불철저한 상태라 하더라도 충분한 의욕적 가치가 있을 때, 그 보도의 가치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요건, 그 거대 언론의 요건, 사회적 영향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요건 이런 것들도 좀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 그 이제 혼외잡 그 보도를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해서 그런 정도의 아주 고의적이고 또 다른 목적의 보도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또 보도 자체가 아주 사익적 기자 개인의 어떤 명예 욕구를 포함해서 예. 뭐 사주의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보도에 깊이 관여돼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좀 요건을 좀 분명히 해서 최소한도 이번에 보도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도됐을 때 단계에 있어서의 단계적으로 상당한 허위성이 뭐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 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라도 예. 그런다면 그것을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 손해배상을 묻기는 여러 가지 법리상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좀 네. 혼란스러워하실 텐데 이른바 조선일보 이번 보도만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다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첫 번째 속성은 뭐 일반성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 하나에 대한 특수입법은 사실상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조선일보 상회한 정도의 거대 언론과 이번 정도의 그 사실이 만약 혼외자가 허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보도된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보도 가치로서는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아직 이제 보도의 단서에 불과할 정도, 수사로 따진다면 아주 단서에 불과한 정도의 그런 것을 이렇게 국민적 그 논란을 키우게 만든 방법으로 보도의 어떤 그 선정성을 키운 방법으로 이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적용이 된 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계기는 조선일보 이번 보도가 되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 거대 언론의 고의적인 오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이것이 법안의 취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손해배상 말고도요. 그 정정보도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인데 네. 그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 언론에만 정정보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보라는 것이 한 매체가 했더라도 네. 다수의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정정보도의 책임을 한 판결이 나오면 인용해서 보도한 모든 언론에 의무적으로 그 책임을 지운다든가 아니면 정정보도의 크기를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보일 듯 말 듯. 네. 그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보도했던 것에 준하는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뭐 이런 방안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그렇게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이제 판사의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정정보도위원회의 결정에 네. 이제 맡기게 돼 있는데요. 중재위원회죠. 예, 네. 중재위원회. 이제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판결의 예를 이제 또 결정의 예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취지, 그러니까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제 그 보상 또 정정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권유하는 방식의 법 규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탐사 보도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무슨 권력기관, 공적기관이라든지 예. 또는 또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가 있다면 어떤 그런 보도의 그 사후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아무리 어떤 지금 보더라도 청와대 무슨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뭐 의혹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청와대나 국정원은 상당히 국가직 기관으로서 탄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언론 정보가 그냥 바로 무과실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통치 논리라든지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언론에 한 번쯤 더 재고하고 판단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법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사이를 저희가 이렇게 좀 눈여겨보면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조선일보의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보도 사실 자체가 허위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보도 단계로 봐서는 그 혼외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제가 트위터에 그 한희석 교수의 그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의 트위터 내용을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뭐랄까요 법무부를 발표를 보니까 뭐 최동욱의 온갖 먼지털이는 다 했어요 이미. 네. 그런데도 뭐 나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놀랄 게 없냐. 네. 지금 보니까 딱 세 가지인데 지금 그 A 검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카페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 사무실에 와서 대면을 요청하면 바로 그 검사에게 넌 내연 관계에 있다. 바로 자식의 의혹을 씌워가지고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정도겠죠. 네, 지금 네. 뭐가 드러낸 게 있습니까? 뭐 그 A라는 여인이 스스로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도 아니고요. 보통 보도를 했을 때 보통 뭐 공직자라든지 권력기관에서는 스캔들이다 하면 수사 시작하는 거는 뭐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 있는 여인이 와서 먼저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게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수사의 단서고 취재의 단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통상 지금은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근데 그 핵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임모 여인에 대해서는 한 번 접근조차 못했어요. 그분한테 무슨 확인조차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검사실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에 불과해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뭐 혼외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다는 사실. 그리고 또 최동욱 총장한테도 한 번도 이런 것을 묻지도 않고 뭐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본인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설사 나중에 정말 뭐 이것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언론 기관의 그 알파를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은 언론상 보도할 상태는 아니다. 예. 보도할 상태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건 허위입니다. 허위 사실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전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과정 이거 완전히 정말 추측과 의혹과 그리고 그냥 방증과 전문 증거와 추측만 난무하는 그런 상태에서 거대 언론기관이 검찰총장을 딱 단정적으로 보도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사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 이건 만약에 여기에 이런 어떤 또 다른 목적이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도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방증에 불과하다. 전원들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제 있었던 TV조선 보도를 보면 네. 가정부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최 전 총장의 자필이라고 그렇게 보도된 연하장 메모와 이렇게 필적 감정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초 9월 6일의 보도에 비해서 보면은 제시된 인터뷰라든가 필적 감정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에 일정 정도의 근거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도는? 그것도 또 이제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것인데요. 물론 같은 계열의 초록의 동생이니까 보도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한 진위 공방이 있을 때 그런 사실 정도를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사실 자체로 이건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와서 한 것을 보면 그건 제가 꼭 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 여인의 눈이 그 사람 수년 전에 본 사실인데 그 판단도 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누군지 그 사람 맞다. 또 연하장의 필적 감정이라는 게 무슨 100% 정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여인의 어떤 얘기 자체도 상당히 어떤 방증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실제 반론권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태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뭔가 좀 개인적인 정서나 이해관계에 쌓여서 그런 것이 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보도에 있어서 좀 줘서 네. 좀 공정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증거 가지고는 혼외자의 증거에는 거의 단서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그거는 국민 정서에 그냥 호소하는 정도의 호소 네. 정도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일방적인 공격 행위로서의 네. 기능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여전히 일방의 주장이고 그리고 또 물론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는 호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주요 공직자의 신분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네. 하고 그 여인의 TV에 출연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도 아니고 결정적인 무슨 제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했던 것은 또 국민적 여론에 이렇게 호소하려고 하는 비언론적 기능의 그 활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요. 최 전 총장이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느 정도 이제 국회의원의 발언도 언론 기능은 아닙니다만 또 그리고 수사 작용은 아닙니다만 그 유사한 사회 고발, 사회 비판에 대한 그 자료 수집을 해서 국민들이 알리는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까 좀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 내용이 없다면 그 객관적인 내가 이 발언을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믿음을 줄 만한 증거와 사실에 토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부적절한 의원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항상 비판적인 권력기관의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그 김진태 의원의 그것은 지금 발언한 그 내용을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네,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고 해야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아무 근거 없이 정말 국회 그냥 나와 있는 자리로 입만 놀린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면책특권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 면책특권을 남용한. 예.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뭐 저도 예전에 그 조선일보로부터 그런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걸,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를 많은 뭐 민사 형사 공격을 해서 제가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예, 장제한 리스트 사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기존 조선일보의 보도가 지금 단정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단정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그 보도의 근거가 된 여러 가지 정황 사실들,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과연 정말로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냐, 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비 일학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동욱 총장은 저희가 알기에도 여러 윗분들의 제지와 그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건을 책임있게 조사해서 예. 조사한 수사기관, 그 검사들에게 그 있는 사실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를 해준 아주 대표적인 그래도 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재판이 상당히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재판 외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가 있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네. 제가 들은 후문에 의하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다른 사건과 재판 공판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검사들에게 만약에 최동욱 총장이 이렇게 낙마하게 되면 이거 사실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개입됐다. 뭐 국정원이 좀 개입됐다는 게 사실 확증은 없습니다. 뭐 그런 의혹과 함께 그리고 또 청와대가 이 점에 관해서 굉장히 깊숙이 이런 정보 제공자로서의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총장의 찍어내리기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권력기관 간의 통치 논리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최동욱 총장을 충분히 봐도 네. 그것은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네. 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정부 비판적 시각에서 쭉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긴 합니다만. 예. 네, 어제 그렇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그 현안 질의에서 그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곽상도 네. 전 수석 그리고 조선일보 편집국장에게 8월 중순에 정보를 넘겼다. 그리고 뭐 국정원 차장 이름도 등장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럴 만한 그렇게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것도 국회 발언이니까 네. 좀 이제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 하더라도 신경민 그 의원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그 국민적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 다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실은 아까 김진태 의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이미 몇몇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좀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로 볼 때 검찰총장의 난데없는 혼외자 그 보도 파문은 과거의 권력기관 말 잘 안 듣는 권력기관 또는 사회 영향력 있는 인사를 네. 이렇게 망신주기 또는 그 자기들 뜻 맞지 않는다고 해서 찍기 방식으로 해서 쫓은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진짜 과거에 곽 전 수석이 조선일보 편집국장한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정보가 뭐 국정원이 뭐 경찰 조직을 통해서 모았던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것을 규명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
개혁을 놓고 있었던 이제 큰 사건 하나가 이석기 의원 파동이고, 그리고 거의 그거에 상응한 정도의 큰 파동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리기 사건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그 여야의 어떤 공방이 가능한 서로 비판과 방어가 가능한 이제 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청문회 과정이나 국정조사라든지 기타 특별위원회를 이제 만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다수당인 여당이 뭐 결코 반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합의기관의 성격상 저희들이 강력한 주장으로 끝나면 또 국민들의 또 염려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준비하도록 했고, 다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조선일보와의 악연, 소송까지 갔었는데 소송 어떻게 됐나요? 민사소송의 액수가 굉장히 거대 액수였는데요. 예. 한 두 번 연속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죠, 물론. 그건 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기고, 형사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유죄 취지로 기소를 했지만, 뭐 한 3, 4년 동안의 아주 지리한 공방 끝에, 조선일보가 취하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서, 형사, 민사 다, 조선일보의 공격행위가, 저에 대한 공격행위가 다 무의로 끝난. 예, 제가 좀 쉽게 얘기하죠. 이 의원께서 민형사상 다 이기셨군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억이 혹시 안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의 일부 인사가 들어있다. 이것을 국회에서 처음 실명을 거론하셨던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기관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자료 검토를 쭉 해보니까 뭐 거기서는 가장 큰 국가 기능의 장애 행위. 그러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왜 각 부처에 나오는 장관에게 이런 국가 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타와 비판과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행안부의 경우에는 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에게 왜 특정한 인사가 관여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그 문제 제기, 고인의 아주 자필의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니까 왜 수사작용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연되고 심지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어디 동네 10만 원 물건 훔친 사람도 속전속결로 절도로 그냥 바로바로 수사해서 기소해버리는 우리나라의 그 수사작용이 왜 이렇게 어느 거대 언론에게는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 작용의 어떤 불균등성, 불평등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리스트가 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경기지사 출마설 이런 문제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밀양 송정탑 공사 재개를 놓고 밀양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문정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문정선입니다. 예,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89번, 84번, 85번 있는 단장면 바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예, 바들이 마을에 계시군요. 네. 거기서 밤을 새신 건가요? 네, 지금 이틀째 꼬박 밤 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는 공사 재개 시도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거 상황이 어떤지요? 그제 밤부터 네. 포크레인을 한밤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 10시에 소식을 듣고 저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과 한전 사장이 공사 재개 기간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어제 10시 반에 낮에 발표하기 전에 그렇게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인부들 벌써 현장에 투입을 하고 예. 한밤중에 포크레인을 옮기고 그 작업을 해서 우리가 어제 발표하기 전부터 이렇게 새벽부터 또 나와서 주민들이 대치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네. 예. 경찰이 사실 말씀대로 일찍부터 현장 차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현장에 접근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곽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들어가는 마을 입구부터 한 3km, 4km에서부터 네. 경찰이 첫날부터 한 200명, 300명이 주민 한 20, 30명을 막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역부족이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못 갔고요. 네. 그런데 현장에 주민들이 언제 올라가셨는지 한 7, 8명이 뿔뿔이 흩어지셔가지고 예. 그렇게 길에 올라가다 또 경찰들에게 에워싸여서 한밤에 아무것도 덮지도 못하고 노숙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네. 그러니까 지금 바드리 마을 공사 현장 근처에는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 입구 주변에까지는 지금 11분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지금 오늘 있다고 조금 전에 기자들 전에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네.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좀 살려주십시오. 자, 의원님? 예. 예.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장에서 꽤 떨어진 곳에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계시고요. 예. 안전 직원들이나 자재들은 이미 현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예, 공사를 어젯밤에도 했고요. 89번에서는 네. 포크레인 작업을 했고요. 지금 다른 공구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전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 병력이 그 진입로를 막아주기 때문에 한전이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단 한 명도 제대로 그 현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경찰이 밀어서 네. 조금 전에도 할머니 77 드신 할머니가 실신을 하시고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또 한 분도 경찰이 미는 통에 실신하셔갖고 그게 밟혀서 지금 또 한쪽 공구에서도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별적으로 현장에 접근을 시도했던 그 주민분들이 한 7, 8분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혹시 체포가 되거나 격리가 되거나 이런 상태인가요? 어젯밤에 우리 126번 현장에 주민이 한 분 계셨는데요. 예. 경찰하고 그 병력들이 20명이 모포에 우리 주민을 아프지 않는데 모포 안에다 사람을 한 명을 쌌어요. 네. 119를 불러가지고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경찰이 한전을 그렇게 돕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단장면 바드리 마을뿐만 아니라 4개면 그 공사 현장 곳곳이 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예, 산발적으로 너무 많아서 우리가 네.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들고 입구에서 노인들이 78 되신 분들이 지금 네. 대체를 하고 계시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예. 어제 우리 89번의 주민들은 새끼를 겨우 밤에 한 끼 우리 올려보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현장에 접근도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한전과 경찰이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투입된 예. 인력도 지난 5월보다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언론에 3,000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 발표 이후에 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언론 발표하기 이틀 전에부터 벌써 한 4,500명을 풀었고요. 네. 또 어제 한전 사장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벌써 1,000명 이상이 풀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96번 현장에는 지금 여기만 해도 700~800명이 지금 계속 교대를 하면서 이 한 곳을 할머니들 20~30명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300명이었답니다. 어제 예. 1,300명. 네, 제가 좀 그러니까 여쭤보고 오늘 싶은 게 많아서요. 네. 좀 시간은 제한돼 있고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조한익 한전 사장이 공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내년에 전기 부족 우려인데 이러한 공사 재개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3호기 송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6개가 지금 불량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호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재가동이 되어서 부품이 공급되는 시기도 지금 빠르면 8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년 8월이요. 그래서 내년 8월이 되면 그게 공급이 될지 안 될지 재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11개까지 원전이 섰습니다. 23개 중에. 예. 그래도 우리 블랙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사는 명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전이 3, 4호로 충분히 밀양송전탑은 5, 6호기를 신규 설립하지 않으면 신고리가 없으면 3, 4호로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언론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야, 이게 지금 워낙 오래된 갈등이라서 그 일부에서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른바 님비 현상으로 보는 분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님비가 아니죠. 기업이 52% 전력을 쓰고요. 네. 또 상업용 전기가 30%를 장악하고 국민은 15%밖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이 가장 비싼 전력을 쓰고요. 기업이 가장 싼 전기를 쓰는데 화력발전소를 지금 새로 신규를 지어서 국민에게 가장 비싼 200원의 전력을 팔겠다는데 그걸 눈 감아주는 게 이 나라 정부지 않습니까? 네. 2시부터 5시까지 피크타임에 전력을 쓰지 않는 기업에게 전력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5년 동안 5조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게 돈을 지원하고 가장 싼 전기를 주면서 비싼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라고 하는 나라에 누가 대기업들이 자가발전을 하겠습니까? 자체 시스템을 돌리겠습니까? 네. 이건 사기극입니다. 결국 그 지금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도 전기를 이렇게 운송하는 방법을 좀 싸게 하겠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50년 동안 국민들이 희생해서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면 이제 기업도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농민들의 땅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공시지가 30%를 송전탑선은 좌우 3m만 주던 것이 현재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적인 어떤 사업에 특정 지역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라는 기업체가 자신들의 설비를 싸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고 그것의 반사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든지 짧은 노선을 직선 노선을 해서 수도권을 공급할 수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둘러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철탑 한 기가 30억입니다. 765 소중전탑은. 크기가 어느 정도죠? 140m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네. 그게 마을 농가운데 서고요. 학교 옆에 서고 면사무소 앞에 서고 역 앞에 섭니다. 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애들로 가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건강권도 재산권도 얘기하지 않고 은행에 대출을 하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막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송전탑의 피해 여러 가지 전자파라든가 이런 피해도 문제지만 크기만으로도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겠군요. 140m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더 높은 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은 쳐다보는 순간에 벌써 가슴을 졸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래 선화지 밑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바다리는 밤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가 불가합니다. 예.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항공방제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예. 밤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 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시죠? 네. 예. 중앙당에서 현장에 오거나 또는 올 예정인 분들이 있나요? 예, 지금까지 우리 당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 박지원 대표님, 양승조 의원님, 조경태 최고위원님, 우원식 최고위원님, 모든 최고위원님들 다 다녀가셨고요. 예. 그전에도 우리 당대표였던 손학규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표들이 다 다녀가셨던 지역이고요. 국회의원들이 한 40-50명이 다녀가셨고, 어젯밤에도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김재남 의원님도 다녀가주셨고요. 예, 당 차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 연세 많은 분들 좀 안전 문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힘드시겠지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자생하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관광 기반 좀 지켜주시고 농민들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밀양시의회 문정선 의원으로부터 밀양 현지 소식 들었습니다. 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오늘은 오보의 보고라는 다소 냉소적인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북한 관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최고 오보가 많이 나오는 분야가 북한이다. 뭐 이런 표현 과장된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관련된 오보는 상시적으로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북한 관련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 리설주 오보 논란이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음란 영상 추문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연기한 구실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기사는 사실이라는 확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국내 언론들의 확인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도는 원래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게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아사히 신문의 그 소스는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의 말인데요. 이 부분에서 그 탈북 고위 간부가 그 외신의 취재에 응하려면은 우리 정부 모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국내 기자들 사이에서도 단순 인용 보도할 게 아니라 좀 더 최소한의 어떤 우리 정부 쪽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야 됐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 관련 대표적인 오보 하면은 50 말기에 있었던 김일성 피격 사방 오보 아니겠어요? 네, 북한 오보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히는 것이 조선일보의 김일성 피격 사망 보도였는데요. 네. 당시 조선일보는 1986년 11월 16일에 그 도쿄 특파원 말로 김일성 사망설을 보도하게 됩니다. 네. 당시는 일본 정가에서 떠돌고 있던 소문을 간단하게 처리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월요일날 신문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월요일자로 조선일보는 호해를 냅니다. 호해를 내서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고 확정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대특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었습니다. 예. 그 일본 정가의 소식과 그리고 관계 소식 통말을 인용해서 당시는 북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북괴군 내 반김 세력들이 암살을 결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튿날 18일자 조간에도 당시 신문은 한 12면 정도 됐었습니다. 그 12면 중에 7면 정도를 할애해서 네. 이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신문이 나간 지 몇 시간 후에 김일성이 그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나타나서 몽골 주석을 영접을 했죠. 스스로 오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그 성혜림 오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1996년 2월 13일인데요. 예. 김정일의 본처라고 알려진 성혜림이 서방으로 망명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그 CF를 제작을 하면서 이 그 특종에 강한 신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일보 네.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성혜림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도가 뒤집어진 내용, 그 과정이 좀 재미있는데요. 라이벌인 중앙일보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중앙일보는 이후 보도를 통해서 성혜림이 서방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북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마침 당일 그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온 당일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시 안기부장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네. 자, 이 조선일보 못지않게 꽤 큰 오보가 잦았던 연합뉴스. 뭐 연합뉴스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례가 있나요?
연합뉴스는 사실 민족뉴스부로 유명하면서 국내 언론 중에서는 북한 취재력이 비교적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오보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2006년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한 5, 6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 보도였습니다. 그 강석주는 당시 평양에 살렸던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도 약간 좀 재미있는데요. 이 기사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이 한 연구소 홈페이지에 썼던 글을 근거로 했는데요. 로버트 칼린이 쓴 글은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가상으로 지어냈던 이야기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연합과 별도로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같이 오보를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가까운 사례라서 비교적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정은 중국 방문 오보. 이것이 얼마 안 됐죠? 네, 이거는 2011년 5월인데요. 네. 당시 북한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정은이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 처음 중국 SNS를 통해서 펴졌고 연합뉴스가 이 SNS 소식을 확인을 하고 중국의 북한 소식통들을 확인해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연합뉴스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받아 썼고요. 외신도 국제적으로 긴급하게 타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 첫 보도가 나가지 9시간 만에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라 아버지인 김정일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후 연합은 기사를 전문을 삭제를 하고 취재 경위를 해명하는 기사를 따로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오보임이 드러난 것이 불과 몇 시간 뒤라 하더라도 기사를 쓸 당시에 확인이 못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어처구니 없는 오보 사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른바 김정남 이메일 사건 천안함과 관련된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이건 지난해 1월인데요. 조선일보가 김정일의 장남이죠. 김정남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의 근거도 또 일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일본 기자의 책에 나와 있다는 건데요.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편집위원이 김정남과 교환한 이메일을 모아서 낸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보도였는데요. 서울신문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서울신문이 고미요지 씨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고미요지 씨는 천안함 내용은 책에 없다. 그러니까 당시 이 책은 출간 전이었습니다. 출간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입수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오히려 고미요지 씨는 조선일보에 좀 해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조선일보도 결국 정정 보도를 내서 책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맞고 자신들은 김정남 주변을 취재하다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앞서 봤던 사례들은 다 관계자가 나오고 소식통이 나오고 하니까 취재원 접근이 어렵다고 치고요. 근데 이번 도쿄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직접 통화해서 또는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 책에 연평동 피격 관련된 내용들은 다수가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평도 포격 관련된 부분은 기자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김정남이 천안함에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정보들이 입수하고 이것들을 좀 확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목의 그 내용을 뽑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당사자 취재를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보가 잦은데 짧게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소식통 이런 익명 보도가 잦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려서 봐야 됩니까? 일단 외신 관련 보도는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요. 외신도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쓴 기사를 재강호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익명보다는 정부가 공식 확인해 준 내용이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정부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운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생모도 정부에서는 고영희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학계 관계자에 의해서 고용희가 맞다고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 단독 오보 같은 경우도 그 정부 관계자가 일부 확인해 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부 확인을 해줬다고 해서도 꼭 믿을 만할
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1번 신고리 원전이었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